선거가 끝나고 한 8일쯤 지나서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졌다. 아. 그래서 와 너무 마음 아프다. 그래서 뭐 미안합니까?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전화 끊고 혼자 울고 다시 또 재정렬을 해서 이제 공부하고 보냈던 거죠. 아무 데서 얘기한 적 없죠? 네, 부산에 있는 박재호 남구을 국회의원. 박재호 위원장. 예. 의원실에서 아예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정도로 법안을 만들었어요. 형님의 이 제안했던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는 단서를 던졌던 거고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할 수 있을 정도로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광재 의원이 예전에 했었던 게 대학교 안에 기업의 연구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이제 뭐였냐면 MIT는 뭐 망치와 책이었나? 이게 상징이 두 가지를 두고 있는데 망치는 뭐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과 산업의 현장과 책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에 현대자동차 기업연구소가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졌을 때 저는 들어가야 된다. 또는 삼성중공업의 기업연구소가 들어가야 된다. 왜냐? 거제도에서 나와서 2차적으로 교육을 하려면 부산 제일 가까워요. 네. 서울로 가면은 이건 왔다 갔다 말이 안 돼요. 그럼 가장 가까운 학교에 그 연구소를 지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제도에서 일하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안 갑니다. 그러네. 모든 방점은 비수도권에 어떻게 묶어두냐. 부산으로 가면 되니까. 맞아. 사실. 그래서 모든 거는 비수도권에 어떻게 묶어둘 수 있느냐. 그래서 대표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괜찮다. 그래서 박재호 의원실에서 다 만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형, 박재호 의원한테 형이라고 하니까. 형 이거 혼자 하지 말고. 박재호 의원한테 형이라고 해요? 저희 아버지보다 2살 작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부울경 의원들 연판장 돌려서 지지선언하라. 그래서 부산 의원들 지지선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강훈식 의원한테 얘기했습니다. 강훈식 의원. 대전, 세종, 충청, 대세충 의원들 꼬셔서 지지선언하라. 근데 너무 놀랍게도 아마 김종민 의원 이거 보면 깜짝 놀랄 텐데 김종민 의원 포함 대세전, 세전, 충청 전원 의원이 다 지지선언을 했어요. 와. 더 커지지 않아서 좀 아쉬울 따름인데 저 나름대로는 뒤에서 얘기를 할 건 다 했어요. 너 그래서 저한테 법인세 인하를 왜 했냐라고 욕하기 전에 비수도권에 사람들을 잡아두고 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렇죠. 고민을 한 적이 있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수도권 국회의원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요? 수도권 기업 빠지는데 이 정책 하지 말라고. 민주당 소속에? 민조당 소속에. 나 이름 얘기하고 싶어. 여기서 한번 그냥 갑니까 형님? 얘기해 줘. 그래서 그때 전화 받았을 때 썸네일 바로 나오지. 생각났죠. 먹혔다 이거. 반대 전화가 딱 오니까 이건 먹힌 거다. 먹혔다. 와, 소름 돋는다. 네, 먹혔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강하게 밀어붙였죠. 와. 그리고 얘기했었죠. 한 번만 더 전화하시면 이름을 페이스북에 공개하겠습니다. 와. 전화 못하지. 못하죠. 야, 이제 못하지. 와. 그래서 사실은 부울경 메가시티나 이런 핵심이 산학협력이고 교통 이어주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가.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는 뭐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부산 출신이니까. 그러면 저는 얘기해요. 저는 부산에 내려가면 무능력자입니다. 그거 실제로 맞아요. 왜냐면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부산이 서울만큼 방송의 개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겠지. 그러면 방송의 개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언제든 내려갈 수도 있죠. 내 고향에 대한 사랑이 맞아요. 솔직히 애정이 있고 저만큼 부산에 대해서 공약 많이 던지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형님 얘기를 들어보면 형님이 굉장히 민주당의 진심으로 이걸 얘기했던 티가 나요. 네. 그리고 형님의 정책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그 연계성을 다 고민한 것 같은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형님이 이토록 민주당의 진심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정치 행정학부로 입학을 했어요, 학교를. 처음에 대학교? 근데 제 아버지가 공무원이라서 행정학과를 가서 공무원이 되는 게 제 꿈이었는데 학교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지금이 이제 뭐 동아대. 저는 이제 뭐 어떤 학벌 세탁을 위해서 어떤 뭐 특정 학교를 가서 내 학사를 지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난 앞으로 대학원 가서 공부할 마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대학원의 이름을 절대 내 프로필에 넣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형님의 개인 어떤 그런 걸로? 나의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그 처음에는 지금 그 졸업한 동아대학교라는 이름이 나한테 성이 안 차서 재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막았어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너 같은 새끼가 재수해서 성공할 거면 아무도 성공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그래 좋다. 그럼 나는 학교를 안 간다. 사실 그 전에 이제 재수를 혼자 반수를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수능 공부하니 책을 찢더라고. 우리 집에서 가정 내 분석 행유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안 나간다. 안 나갔더니 어떻게 됐냐? 이거 웃어야 되는 거야, 울어야 출석을 안 하니까 학점이 저희가 학고가 1.5입니다. 근데 제가 1.57이 나왔어. 이런 씨발 학고를 하면 차라리 점수라도 지워지는데 1.57은 그냥 그대로 품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3학년 4학년 너무 힘들었어. 이거 복구한다고. 1.57로 학고를 못 받고 그 점수를 유지하고 170명 중에 161등을 했어요. 그럼 정치 행정학부에 그 당시 행정학과 워낙 인기 많았으니까. 맞아. 예. 행정학과를 갈 수가 없어. 161등은 행정학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정치외교학과를 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출마했을 때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니까 오랫동안 정치 준비했구나. 아닙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았지. 그러나 그렇지. 가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가니까 학문은 재밌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정치외과 가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더 많이. 보수 정당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예를 들어 저는 보수 정당을 건전한 정당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정당 내에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규탄을 해야 되고요. 한 목소리로 4.3과 한 목소리로 5.18을 다 참배해야 됩니다. 맞아요. 저 진짜 동의합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보수 인사들이 내려가면 그 사람들은 몇몇 건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수 정당 전체로 할 수 없다면 그걸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서울에 보면 볼 때도 김호랑 중령 얘기를 맞아요. 실제로 제가 너무 처음 거기서 정혜인 배우 엉엉 울었거든요. 와 자기는 공부를 다 했는데 왜 죽어야 되지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현 보수 정당이 적어도 상식의 선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민주당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보수는 진짜 보수 정당이 아니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진짜 보수는 민주당이 더 많을걸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 진짜 보수는 원래 민주당이다. 지금 아마 이해찬 대표도 예전에 비슷하게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오히려 온건 또는 중도 보수일걸?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을 조금 더 사랑하고 이 정당이 좋고 그래서 제가 민주당 DNA 가락교에 책을 썼을 때 사인해 줄 때 오직 고쳐 쓸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맨날 말씀드리는 게 실수하고 실망시킬 때가 있지만 고쳐 쓸 수 있는 건 민주당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되게 약간 슬프면서도 진심 어린 조언이다. 이게 되게 이거 보는 시청자들도 이 포인트에 되게 뭉클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대선 때 그걸 공약을 보고하고 잠을 못 잤던 이유가 이 민주당이라는 저지선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바꾸는 건 민주당이 하면 되니까 실수한 게 있어도.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애착심과 사랑이 대표 이전에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이었죠.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제 보고서를 사실 이것도 비화인데 오늘 제가 창석형이 비하인드 정치를 하셔서 많이 푸는데요. 2021년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패배하고 나서 오세훈 그때 민주당 내 인사들과 청와대 인사, 현역 국회의원 몇몇이 있는 단체방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33페이지짜리 패배 보고서를 썼어요. 한 번도 평생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형님이 직접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빡쳐서 썼어요. 빡쳐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단체방에 올리고 제발 좀 이거 보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거 내년 대선에 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근데 그때는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선거 지겠어?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 사람들 중에 청와대에는 김한규, 원 외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본 거예요. 2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김한규 의원은 청와대 회의할 때 가서 얘기하고 혼났다고 들었고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최민희 의원은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참 많이 뿌렸고 그때 이해찬 대표한테도 보냈다고 착착착 하다가 사실 최민희 의원이 이해찬 대표님이랑 또 이해찬계로 분류되니까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재명 도지사님이 보자고 했어요. 형을 와 그래서 단체로 이 패배 보고서 누가 썼냐? 단체로 보자고 해서 그 단체의 일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했었죠. 우리 부동산 망했고요. 취업도 망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서울 올라와서 취업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대기업 공채가 많았는데요. 2021년에 대기업 공채를 안 냅니다. 안 낸다. 그 당시에 실제로 어땠냐면 현대자동차가 계열사 7개 중에 6개를 경력직으로 뽑았어요. 하나만 신입. 예전에 7개가 다 신입이었어요. 그럼 망한 거잖아요. 그렇게 다 얘기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하시라고 해서 보고서 쓰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좀 있었으니까 길게는 얘기 못했어요. 그걸 돌아왔는데 새벽 12시 반에 이재명 도지사가 나는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전화가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왜냐면 난 잘 보이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예. 번호를 누구한테 물어봤나 봐요. 12시 반에 나한테 문자 와서 보고서 너무 잘 읽었는데 앞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한테 개인으로 보내십시오. 직통으로 연락해라. 개인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무 좀 놀랐어요. 도지사 존나 바쁠 텐데 이러고 앉아있나? 근데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소름 돋는다.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난 이 사람한테 간다. 이 사람한테 배팅한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고서를 쭉 썼고 대선 직전까지 쓴 보고서는 232페이지였어요. 그 보고서가 제가 책을 이것도 거의 처음 얘기하지만 70권을 읽고 요약해서 보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각주를 130 몇 개를 달았거든요. 책과 기사를 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지난 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MZ세대 사무노조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나 그 대선 전에 보고 있어요. 그 사람 만나는다고. MZ노조 보고. 그 쇼츠 2개 지금도 올라가 있는 게 대표님 얼굴 혼자만 나오지만 그게 영도에 있는 모 호텔인데 부산 영도? 네, 남국이 형이 이제 알려줬어요. 나 이 영상 꼭 찍어야 된다. 대표가 공약은 오케이 했는데 쇼츠까지 찍어야 돼요? 영상까지 찍어야 돼요? 대표 너무 바쁜데? 꼭 해야 된다. 했는데 아니 왜냐면 네. 그 쇼츠 경쟁 저도 약간 온라인 여론전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쇼츠 경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국민의힘 그때 당시에 옳은소리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옳은소리에서 이준석 나오고 뭐 그때 이준석이 도왔으니까 윤석열 나오고 했던 그 짧은 공약들 원희룡 그런 공약들이 조회수가 막 100만은 기본으로 넘었어요. 많은 건 몇백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홍보의 경쟁인 거잖아요. 맞아요. 민주당과. 근데 그래서 델리민주가 공약하면 예를 들어서 막 4천, 5천 나오고 저기 100만씩 나오는데 당연히 쇼츠 경쟁 이거 민주당 승부 봐야죠. 그래서 좀 슬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공약이 내가 먼저 냈던 공약인데 사라지고 거기서 포킹하고 사실. 그래서 쇼츠 꼭 찍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 호텔에서 묵는 걸 알고 남국영이 얘기해줬고 대표님이 보고를 받았고 그럼 내가 대표님한테 보고를 했었던 게 대표님 내가 자비를 들여서 부산 내려가서 그 호텔에 다른 객실에 묵을게요. 그럼 제 객실로 오셔서 영상 찍고 가십시오. 해서 제 객실로 오셔서 대표님이 영상을 찍은 게 그 쇼츠예요. 네. 그 한창 대선 때. 네, 대선 때. 그리고 그 호텔로 저한테 전화 와서 오창 선생님 이거 꼭 필요하세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때는 처음 통화했죠. 그때도 12시 반쯤. 전화 와서, 새벽 12시 반. 전화 와서 이거 꼭 필요한 거 맞죠? 공약은 동의하는데 쇼츠까지 꼭 찍어야 돼서 저는 꼭 찍어야 돼요. 근데 나는 이게 느낀 게 뭐냐면 창석이 형이 이재명 대표님의 어떤 한창 대선 때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이나 공약을 형님이 컨설팅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컨설팅이라기보다는 느낌은 그래요. 제가 받는 느낌. 충원. 떠받듦 이 정도? 대단하다. 그래서 대표님이 받아줬으니까 중요한 거 받아줬으니까. 그리고 되게 짠했던 게 제가 맨날 이제 책 보면서 을왕리에 모 카페 가서 혼자 책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대선이 끝나고 민주당이 앞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재명 말고는 또 사람이 없는데 당분간 이재명 시대인데 이재명을 위해서 난 뭘 할 수 있을까? 또는 민주당을 다시 한 번 더 승리하게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또 공부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계속 하는구나. 선거가 끝나고 한 8일쯤 지나서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미안하다. 나 때문에 졌다. 그래서 와 너무 마음 아프다. 그래서 뭐 미안합니까?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전화 끊고 혼자 울고 다시 또 재정렬을 해서 이제 공부하고 보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에서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몇몇 가지는 여전히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다 가리고 아예 엉뚱한 얘기를 해보면 저는 민주당이 사전선거 내년 총선 사전투표 전후로 노인 공약을 내야 된다고 봐요. 노인 위주의 공약.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노인 위주의 공약을 내야 된다. 형님이 판단한 고령화 사회가 되기도 했고 어떠하게 늙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책을 읽은 거기도 하지만 핵개인 시대라고 송기령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 뭐냐면 거기에서 한 문장이 되게 세게 와닿았는데 100세 시대가 두려운 거는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100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수명만 늘어났어. 그리고 제가 와타 히데키? 일본인인데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80세까지는 어떻게든 운동하고 근육을 늘려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이후로는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로는. 왜냐? 어떻게든 안 된다 회복이. 그때는 운명이다라는 얘기네요, 사실은. 거의. 네. 그러면 이건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80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하는 정책이 중증 질환 대한민국이 책임지겠다. 치매도 국가 책임제로 가겠다. 다 사후적인 내용이에요. 병이 발생했을 때 중증 질환 책임지겠어요? 치매 발견되면 책임지겠어요? 그럼 사전에 뭐 해야 되지? 사전에 뭐 해야 되는지가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지금. 저도 80세가 준비 단계가 부족한. 와 이거 내가 소름 돋는 게 내가 약간 이번에 그 폴리마켓에 제안한 정책이랑 좀 비슷한데. 그래요? 사전 준비가 안 돼 있다. 사전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국민체력백인가 사이트가 있어요.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사이트야. 너 처음 들어봐요. 나도. 네. 그거 들어가 보면 지금 이 나이 때 건강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나는 이 사이트를 크게 튀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내섰던 것 중에 국민주치의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고령으로 갈수록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이 사람의 개인 건강을 어떻게 챙기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겠다. 국민주치의 아니 왜냐면 그게 국민의 관심사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100세 시대가 됐는데 내 건강 왜 예민하잖아요. 영양제 찾아먹는 인구 늘었다. 맞아요. 그러면은 그 80세의 벽을 쓴 사람도 국민주치의 제도 얘기하고 80세 전까지 어떻게 건강할 것인가 얘기를 하고 근력 운동은 그때까지 해도 된다. 근데 80세 이후는 대부분 막 살아라. 숙한으로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데 찾아보면 부검을 해보잖아요. 다 암이 있대요. 근데 뭐냐? 80세 이후는 암세포도 늙어서 전이가 안 된대. 그래요. 80세 이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셔라. 근데 그 전까지는 관리하자. 80세 이전에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80세의 벽 쓴 사람이 노년내과거든요. 그럼 포인트가 딱 하나 우리나라에 와야 돼요. 지속 가능한 나이듦을 책을 쓴 정희원 교수가 노년내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희원 영입하라고 얘기했어요. 민주당에다가 이게 최근의 일이에요 이게? 네. 총선 앞두고. 정확히는 이제 한두 달 전에 얘기했죠. 와 이것도 직보로 혹시 했어요. 와. 이 방송이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난 얘기했어요. 와 근데 창석이 확실히 여기서 비하인드나 이런 직보 얘기 너무 다 얘기하는데 이것이 내가 정의원 얘기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확실히 형의 의지가 보이네. 무슨 의지냐면 내가 김태현은 이겨야 되겠다. 김태현 같은 거랑 비교할 수 없어. 지속 가능한 나이듦을 지속 가능한 건강함으로 백드롭을 깔아야 된다. 지금 영입인사 125까지 지금 오늘 방송 기준으로 125 나왔는데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이런 상투적인 거 쓰지 말고 그 사람에 맞춘 백드롭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의원 교수 같은 사람을 유퀴즈도 나왔죠. 지속 가능한 나이듦이라는 책을 썼으면 지속 가능한 건강함이라는 백드롭을 쓰고 노년내과를 지금 노년내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유망한 직종도 아니고 많지 않아요. 그럼 투자해야죠. 앞으로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텐데 노년내과의 의사를 확충하는 방안 하나, 그리고 80세 이전에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하나, 국민주치의제도 하나, 그리고 노령연금 플러스 초고령연금도 준비해야 한다. 자, 희주 대리님 질문이 있었습니다.
월 2천의 진실 이거 뭐야 형? 아 그건 누가 월 2천의 진실 이건 뭐예요? 월 2천만 원 번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에코프로 BM 주식 샀는데 어떻게 됐냐 이거 올랐던데 매도했냐 이건 뭐야? 아니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야.